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이해수의 시사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지역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중부메일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경우에 지난 3월에 제천 화폐 모아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 달 새 16억 원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충청타임스입니다. 도내 버스 운송업체들도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스기사 충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투데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해서 1년 10개월간의 문체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다시 국회와 지역구로 돌아온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충북 지역에 내린 비는 오늘 오전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청주의 낮 기온은 영상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시사투데이와 함께 하십시오. 충북의 오늘 또 내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해수의 시사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주파수 89.3, 92.1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TV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방송되고 있고요. 유튜브는 KBS 청주의 공식 채널 캐비넷이나 이해수의 시사투데이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전문과 다시 듣기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투데이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개월간의 장관직을 수행하고 국회와 또 지역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오신 이후로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시라고. 네,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시사투데이 청취자분들께,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22개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무사히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관직 마치신 이후로는 지금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인사 다니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심 그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잠깐 뵐 일이 있어서 그때 얼굴을 뵀을 때보다 네. 지금은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 느낌인데. 며칠 좀 쉬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2, 3일 좀 쉬었습니다. 네. 예. 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초대 문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조금 달라진 측면도 있고요. 먼저 그 장관 수행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것, 또 잃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얻은 것은 많은 경험,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의 주체, 결정의 주체, 집행의 주체로서의 경험, 그리고 그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그 노하우,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뭐 거의 일하는 시간에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개인 활동, 문학 활동, 뭐 또 성찰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좀 내면이 많이 거칠어졌을 거다. 또 황량해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며칠간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장관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재임 기간에 그 이제 큰 스포츠 대형 이벤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그리고 남북 그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큰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올림픽이 되게 실패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어요. 장관
부임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일로 앞에 놓여 있었는데요. 적자 올림픽이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붐업 조성이 안 되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그다음에 독일 체육부 장관, 네. 프랑스 체육부 장관, 오스트리아 체육부 장관이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참가하지 않겠다. 선수들을 보내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도리어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남북 교류, 특히 이제 체육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그리고 평화 공존의 길, 평화와 번영의 길을 터 놓았다라는 점, 그 점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점이고요. 관광 때문에도 많이 어려웠어요.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 예를 들면 800만에서 400만으로 예. 반토막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접 연결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문제도 많이 회복되어서 2년 동안 지난해 말 1,53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그런 회복세를 보이게 만들어 놓고 나온 점 이런 점들이 기억에 남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워낙 그 국내외 이슈가 많이 터져가지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먼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1년 조금 더 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북한은 2017년 가을까지도 미사일 계속 쏘고 네네. 핵실험하고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험에까지 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워낙 많은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예. 그게 뭐 한 3년 전, 5년 전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실제로는 그 얼마 안 된 예. 일이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를 돌이켜 보면 남북의 공동 입장도 했고 또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단일팀을 네. 구성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도 주고 정말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서 거의 시발점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다. 그리고 네. 사드 보복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반토막 났었습니다. 예, 네. 회복세로 이제 좀 끌어올려 놓은 것. 네. 물론 그 여파는 아직도 조금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많이 회복된 것을 성과로 꼽으셨습니다. 그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가 도리어 정치를 견인하면서 국가의 운명을 바르게 바꾸는 데 기여하는구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던 선수들이 폭력과 성폭력에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들이 올해 초 조재범 코치의 그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오래된 나쁜 관습들,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딸 수 없다. 이런 낡은 관습들에서 벗어나고 이걸 바로잡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1월 8일 이후에 2월, 3월까지 계속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비리나 부정이 발견될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른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이름의 4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운영하라는 비리 전담 기구를 만드는 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학교 체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번에 터진 그 각종 성폭력 관련된 그 고발된 내용들이 되게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또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있었던 걸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학교 체육의 정상화, 그다음에 선수 양성 과정의 정상화. 그래서 선수들도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운동하는 학생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스포츠 클럽을 확산시키고 그래서 일상이 스포츠, 일생이 스포츠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5, 6개월 정도 운영을 네. 하면서 스포츠 혁신은 전 부분에 걸친 그 혁신 과제들을 도출해낼 건데요. 그걸 결론을 다 내리지 못하고 이제 시작만 해놓고 나온 점, 그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인수인계는 확실히 해놓고 나왔습니다. 네. 이건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하자. 이렇게 인수인계 해놓고 그 지금 새 장관께도 이야기를 해놓고 곳곳에 지금 그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 다짐을 이렇게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왔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채 마무리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단 출발만 시켜놓고 나온 게 조금은 아쉽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도의원께서는 전 정권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야당 의원 시절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9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 징계 관련된 그 수사 의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두고 이제 진보 시민단체들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일부에서는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용두삼이 꼴이 됐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문체부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도의원께서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몇 차례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11개월 동안 이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진상조사는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예요. 그러니까 장차관은 이미 구속이 되었고요. 또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지시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예. 그러니까 상층부는 이미 다 법적인 처벌까지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또 구속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에 관한 책임을 묻는 진상조사위원회가 11개월을 활동을 하면서 처벌을 131명에 대한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중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131명 중에 78명을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9월 달 지금 말씀하셨는데 9월은 이제 징계가 시작되던 때이죠. 그러니까 예.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등이 9, 10, 11, 12월까지 쭉 징계 절차를 밟았어요. 네. 그중에 이제 초기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는 우선 징계보다는 수사 의뢰 대상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건데 그 발표를 보고 수사 의뢰는 징계가 아니지 않냐. 죄송합니다. 수사 의뢰는 징계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수사 의뢰는 결과에 따라서 기소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중징계들이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일단 그런 오해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나중에 제가 78명 징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1명 요청한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128명이 징계 대상자 실질적인 징계 인원인데요. 그중에 78명을 징계하면 50명을 징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50명 중에 37명은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퇴직한 사람들도 이제 징계 요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퇴직한 사람들은 징계할 수가 없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 13명이 남는데 그중에 13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타기관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가 타기관 소속이거나 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13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131명 중에 징계를 한 명도 안 했다가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9, 10, 11, 10이 지나면서 12월까지는 결국은 78명 다시 말해서 퇴직자를 빼놓고 징계할 수 없는 10여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78명은 다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를 한 거라서 12월 말에는 예술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 합의, 수긍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올 초에 이 관련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백서가 10권의 백서가 나왔습니다. 네. 각 정부 부처별로 백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은 문체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질문해 주시니까 네, 다행히 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어서 예. 예, 다행입니다. 지금 백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 어떤 그 문화예술인들의 를 이념적으로 분류해서 어떤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을 지금 만들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마침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여덟 군데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근데 마침 충북민의총이 낸 소송이 네.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네네. 예술인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지시한 사람, 또 뭐 시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1인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불이익을 받은 사람 또는 명단에 올라가기만 해도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10,000명이면은 10,000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런 블랙리스트를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물어줘야 될 배상해야 될 돈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네. 누구나 예술인 또 국민 모두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장관직을 마치시고 이제 여의도로 돌아오시고 또 지역구로 돌아오시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이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해찬 대표하고도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도종환 의원께서 시를 쓰는 마음으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국회로 복귀하신 이후에 인터뷰 보도된 것을 보면 당연히 흥덕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도종환 장관은 복귀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정치를 계속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돌긴 돌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여기 내려와서 들었고요. 네. 전혀 전혀 못 들으시다가 예. 내려와서 들었고요. 이제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은 우선 정부 여당입니다. 저희가 국정 운영 또 도정 운영, 시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 책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 3년 이상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을 또 지역 정치를 또 국가 운영을 책임질 것인가. 책임의 주체, 결정의 주체, 집행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그러면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에서 어떻게 최소 지금의 구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낼 수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지금이 충북 도내 4대4 정도 여야가 의석이 나눠져 있는데요. 예. 지금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4년차, 5년차는 조속 빠른 그런 그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아마 이제 자기 개인 위주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다음에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께도 어떻게 공동으로 함께 책임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같이 수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장관직에 계실 때도
뭐 내가 나중에 장관을 그만두면 정치를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글쎄요, 뭐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생각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중이 이쪽이 더 크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쪽의 비중이 더 크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여러 이야기들은 실제로 나누기도 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예. 그 흥덕구가 이제 흥덕이 지역구신데 그쪽에도 지역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를 좀 떠나 계셨기 때문에 지역구 여러 현안을 챙기긴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 챙겨 보셨나요? 작은 것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큰 것들은 계속 챙겨왔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오송과 관련해서 오송 지역 발전 관련해서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 예산이 한 1,000억 이상 1,200억 정도 든다.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미 해결을 했고요. 예. 제3 산단 문제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도록 이미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런 타부처와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예타 문제로 이제 뭐 평택 오송 간의 예, 뭐 예. 복선화라든가 이런 문제 예타 면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이런 문제들은 도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과 늘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농수산물 시장 이전 문제는 기재부 농림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또 올 4, 5월에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고 그다음에 비율 조정 문제를 기재부 현 2차관과 함께 30%에서 25%로 낮추고 25%에서 20%까지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세세하게 지금 예. 점검을 해왔고요. 또 테크노폴리스 개발과 문화재 보존과 거기에 따른 뭐 개발 이익과 관련된 예. 문제 뭐 등등 문제들도 이미 관련되는 자료 수집을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여기에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고민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밀화급 해소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솔밭 네. 이 초등학교는 부지 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청주시와 또 교육청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여러 해를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왔었는데 이걸 중재하면서 중재 방식으로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문체부에서 건립 지원을 하면서 오전에는 학생들이 쓰고 오후에는 시민들이 쓰도록 하면서 부지 문제 해결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서 지금 청주시와 교육청 간에 그 의견이 거의 합의에 이르러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문제들 지역의 현안 문제 특히 이제 그 앞으로 그 예비군 훈련장 이전하고 난 뒤에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충북도는 도대로 생각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들은 계속 논의를 해왔고 관여해왔고 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문제들에 그 관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현역 의원이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 사실 두 가지 롤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역구 현안을 세세하게 챙기다 보면 무슨 부처 장관이 저런 것까지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지역 언론에서 바로 비판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지역을 안 챙기고 현안을 안 챙기다 보면 또 지역을 안 챙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들 중에요. 예산을 이제 연말에 예산을 많이 따면 네. 그거를 이제 막 보도자료를 내거나 뭐 SNS를 통해서 막 알리는 장관들이 네네.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역에서 호되게 혼나는 걸 봤거든요. 네. 장관하면서 예산 많이 따온 게 무슨 자랑이냐. 네. 나란 일하라고 보냈는데 무슨 지역 예산 따온 걸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받는 걸 보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한 게 많지만 자랑 못했다. 자랑을 못하고 예. 알지도 않고 예. 이제 말하자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걸 SNS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지금 그 지역구에서는 드러내놓고 그 도종환 의원의 재출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또 닿으면 그때 조금 더 총선 문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쭤보도록 예. 하고 혹시 요즘도 그 시는 계속 쓰시나요? 작품 활동? 계속 써왔는데요. 네.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한번 장관으로 가기 얼마 전에 문학동네라는 문학지에다가 시를 몇 편 발표했더니요. 문화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를 쓰더라고요. 네.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막 이렇게 까십거리를 만드는 걸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발표를 하지 말자. 쓰기는 계속 쓰되 발표를 하거나 책을 내거나 하는 일은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발표를 안 해왔습니다. 예. 그럼 모아둔 것은 좀 되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도종환 의원의 작품 활동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이야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수의 시사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